내가 아는 한 선생님과 사모님은 금실 좋은 부부였다. 그들과 한 가족으로 산 것이 아니었으므로 깊은 속내까지는 물론 알 수 없었지만 거실에서 나와 같이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중에 하녀를 부르지 않고 사모님을 직접 부른 적이 있었다. 사모님의 이름은 시즈였다. 선생님은 언제나 문지방 쪽을 돌아다 보며 여보, 시즈 하고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에겐 참 다정하게 들렸다. 대답하며 들어오시는 사모님의 모습도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가끔 선생님과 겸상을 하게 되어 사모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의 이런 관계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났다. 선생님은 때때로 사모님과 함께 음악회나 연극 구경 가셨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부부 동반으로 일주일 이내의 여행을 다녀오신 적도 두세 번 이상 있었다. 나는 두 분이 하코네 여행 중에 보내주신 그림 엽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리코에 가셨을 때는 빨갛게 물든 낙엽을 한 장 말려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다. 당시 내 눈에 비친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는 일단 이런 것이었다. 그 가운데 특이했던 일을 하나 들면 어느 날 내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댁 현관에서 하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보니 그건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아니라 다투는 소리 같았다. 선생님 댁은 현관 바로 다음이 거실이었기 때문에 현관 안쪽에 서 있던 내 귀에 그 이야기를 하는 말투만큼은 확실히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높아지는 언성으로 봐서 그중 한 사람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는 선생님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사모님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현관 입구에서 망설이며 서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묘한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약 1시간 정도 지나자 선생님께서 내 방 창문 밑에 와 나를 부르셨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었다. 선생님은 잠깐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셨다. 시계를 꺼내보니 벌써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난 아까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난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날 밤 나는 선생님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선생님은 원래 약주가 약한 분이셨다. 어느 정도 마셨는데 그래도 취하지 않으면 취할 때까지 마시자고 객기를 부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은 영 아니네 하며 선생님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셨다. 기분이 좀 풀리지 않으세요? 하고 난 염려스러워 여쭤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조금 전 선생님 댁에서 있었던 일이 떠나질 않았다. 나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속에서는 궁금한 얘기를 속 시원히 여쭤보자는 생각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서로 치고받으며 씨름 중이어서 결국 겉모습까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자네 오늘 밤은 예전 같지 않구먼 하고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다. 사실 나도 오늘은 좀 이상하다네. 눈치챘는가?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좀 전에 아내와 좀 다투었네. 그래서 쓸데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야 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이으셨다. 무슨 일로? 나는 다투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나를 오해한 게 있어서 그건 오해라고 설명해도 고지 듣질 않잖나. 결국 화를 내고 말았네. 어떻게 오해하셨는데요? 선생님 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피하셨다. 내가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세.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신지는 내겐 도통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과 나 사이의 침묵은 한 동네가 지나고 그 다음 동네가 지나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갑자기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다. 내가 잘못했네.
화를 내고 나와서 아내가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여자들이란 참 가여운 존재야. 내 아내는 나 이외에 달리 기댈 곳도 없으니까 말이야. 선생님의 말씀은 순간 잠시 끊겼지만 내가 어떠한 답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 대목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남편들은 언제나 강직하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얘긴데, 조금 우습긴 하지만 이보게, 나는 자네 눈에 어떤 남편으로 보였나? 강한 사람으로 보이나 아니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나? 나는 그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런 나의 답변이 선생님에게는 약간 의외로 들렸던 모양이다. 선생님은 다시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하셨다. 선생님 댁은 지금 지나온 방향에서 보면 내가 묵고 있는 하숙집을 지나쳐 가야 있었다. 나는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은 혼자 더 걸어가시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웠다. 가는 김에 선생님 댁 앞까지 함께 가시죠. 내가 말했다. 선생님은 팔을 저으며 나를 가로막으셨다. 이만 늦었으니 빨리 들어가게. 나도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내 때문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아내 때문에란 말은 그때 묘하게도 나의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았다. 나는 그 한마디 덕분에 집으로 돌아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내 때문에 라는 말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음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문지방이 닳도록 선생님 댁에 드나들었던 나는 그런 일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어느 날 이런 감상적인 말씀까지 내게 언뜻 흘리셨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라는 존재를 단 한 사람밖에 몰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나에게 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아내도 나를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남자로 생각하지. 그리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운명으로 태어난 한 쌍이어야 하겠지. 나는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로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또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내게 하셨는지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진지한 태도와 선생님의 침착한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신의 귀에 특별한 울림이 남겼던 것은 가장 행복한 운명으로 태어난 한 쌍이어야 하겠지 라는 마지막 말이었다. 선생님은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어야 하겠지 라고 하셨을까? 나에게는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선생님은 그 부분을 강조하시듯 힘주어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집착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과연 행복하신 걸까? 아니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는 의미일까? 나는 마음속에서 꼬리를 무는 의문을 끊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얼마 후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 묻혀버렸다. 어느 날 내가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난 사모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떤 책에 관해서 선생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약속 시간인 9시에 방문했는데 선생님은 그날 요코하마에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친구분을 신바시까지 배웅하러 나가시고 안 계셨다. 요코하마에서 승선할 사람은 아침 8시 반 기차로 신바시를 출발하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 선생님이 신바시까지 나가신 것은 전날 저녁에 작별 인사를 하러 일부러 댁까지 찾아온 친구가 고마워서였다. 선생님은 곧 돌아올 테니 잠시 기다리게 하라고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께 말씀을 남기고 나가셨다. 그래서 나는 거실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며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